제발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험합니다. 진정하세요, 고객님. 비상구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공감동입니다. 대책 없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얼어붙은 유럽 승무원. 차별하기로 유명한 유럽 승무원이 한국행을 결정했는데요. 그녀가 이제 한국행만을 고대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트한자 항공의 수석 승무원 소피아입니다. 20년차 베테랑 승무원이자 20살 된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해요. 저는 독일인 아버지와 어린 시절 독일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저는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루프트한자는 세계 최고의 항공사 중 하나예요. 그만큼 승무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죠. 저 역시 이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 일 덕분에 리사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제 딸 리사는 저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뿌리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틈틈이 한국 문화를 찾아보더니 고등학생 때부터는 K-pop 팬이 되었죠. 우리 집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 노선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특히 5년 전 베이징 노선에서의 끔찍한 경험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술에 취한 중국인 승객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말리던 저희를 밀치고 위협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그 뒤로도 중국 노선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승객이 오히려 저를 밀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이륙전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며 30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었죠. 매번 비행마다 이런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아시아 노선을 기피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경우는 물론 트라우마 때문이긴 했으나 한국 노선은 글쎄요. 뭔가 두려웠다고 할까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이야 많이 들었지만 아시아 국가, 중국에 인접한 국가라는 편견 때문에 실망하게 될까봐 왠지 막닥뜨리는 걸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어요. 하지만 리사의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 제 어머니가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의 그것과 똑같았죠.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속에 흐르는 한국의 피, 그리고 어머니가 끝내 찾지 못한 뿌리. 이제 리사가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생각들로 복잡했던 1년 전, 저는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또 다른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륙한 지 2시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심한 난기류를 만났을 때였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는데도 열댓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문한 기내식이 다르게 나왔다며 큰 소리로 항의를 시작한 거죠. 진정해주세요. 위험합니다. 제 필사적인 외침도 소용없었어요.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서 있는 승객들이 비틀거렸고 위험한 상황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즈니스석의 한 승객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어로 말을 건넸고 놀랍게도 흥분했던 승객들이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사 문제는 승무원분들과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중재로 승객들은 놀랍게도 순순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해결된 적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렇게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리사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어머니의 고향인 이곳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를 거부하지 않기로 한 거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넬 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이렇게 특별해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탑승이 시작되고 첫 30분,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승객들의 탑승 태도부터가 달랐어요.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짐을 넣을 때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짐칸이 꽉 찼을 때 승무원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옆자리 승객과 먼저 상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건넨 인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딘가 낯이 익는 얼굴이 서 있었어요. 1년 전 그 비행기에서 만났던 한국인 승객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그때 그 승무원님. 비행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자 승객들은 즉시 착석했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승객들도 신속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특별한 안내방송이나 제지가 필요하지 않았죠. 기내식 서비스 시간에는 더 놀라웠어요. 승객들은 죄송합니다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고 자신의 기내식을 옆 좌석 승객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0년간의 승무원 생활에서 보았던 가장 질서정연하고 배려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이 무사히 비행을 마쳤어요. 오히려 착륙 전에는 담요를 깔끔하게 개어두고 자리를 정리하는 승객들이 대부분이었죠. 이제야 리사가 왜 그토록 한국이 좋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충격을 받았어요. 20년간 전 세계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길부터가 달랐어요. 마치 우주공항 같은 초현대식 디자인의 깔끔함까지 더해져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동선이었어요.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길을 헤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군요. 전통 공예품 전시는 물론 K-팝 체험관, 한복 체험관까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체험관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AR 기술로 그 속을 거닐 수 있게 해놓았더군요. 입국 심사대는 다른 공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생체 인식 자동 심사대가 줄을 크게 줄여주었고 일반 심사대의 직원들도 무뚝뚝하지 않고 공손했죠. 제가 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공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통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지고 혼잡해지는 곳인데 이상하리만치 질서정연했거든요. 승객들은 차분히 자신의 짐을 기다렸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면 자연스럽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카트를 사용할 때도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움직였고 안내 직원들은 걸음이 불편한 승객들을 먼저 살폈죠. 게다가 공항 곳곳에 설치된 휴식 공간과 문화시설들, 24시간 운영되는 식당가와 면세점까지.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닌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리사가 그토록 빠져있던 문화를 직접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리사가 달려왔어요. 3개월 만에 재회였죠. 리사는 평소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어요. 한국의 공기가 그녀에게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리사, 건강해 보이네. 더 예뻐진 것도 같고. 엄마, 드디어 왔네. 이제 내가 할머니의 나라를 보여줄게요. 리사는 제 손을 잡아 끌며 공항철도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죠. 학교 생활이 어떤지, 한국 친구들은 어떤지, 교수님들은 어떠신지. 근데 리사, 짐이 많은데 택시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 여기는 지하철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밤에도 완전 안전해. 처음으로 타보는 인천공항철도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한 객실은 물론이고 모든 안내방송이 4개 국어로 나왔고 중간중간 화면으로는 관광 정보까지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터졌어요. 우리가 알던 유럽의 교통시설과는 전혀 달랐죠. 서울로 향하는 40분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반짝이는 야경,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창밖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강남역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는 놀랄 만큼 깨끗했어요. 여기 정말 할머니의 나라가 맞을까? 제 말에 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이 정말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다음날 아침 리사는 저를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데려갔어요. 딸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휴식을 취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의 공기는 저를 상쾌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우리 학교 정말 크지? 여기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래. 리사의 자랑스러운 설명을 들으며
캠퍼스를 걷는데 또 한 번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건물마다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캠퍼스 곳곳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여기 봐, 엄마. 우리 학교 어플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도서관 자리 예약부터 식당 메뉴까지. 리사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어요. 리사, 목소리가 들린 쪽을 돌아보니 어제 비행기에서 만났던 바로 그 승객이었어요. 그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죠. 교수님, 어제 귀국하신다고 하셨죠? 그래, 방금 첫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야. 이분은 리사가 반가운 얼굴로 저를 소개했어요. 제 엄마예요. 어제 드디어 한국에 오셨어요. 아, 어제 비행기에서 뵈었네요. 리사 어머님이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리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두 분 아시는 사이였어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캠퍼스 내에 좋은 교직원 식당이 있거든요. 리사도 가본 적 있을 텐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리사가 먼저 대답했죠. 좋아요. 엄마, 거기 진짜 맛있어요. 한국 전통 음식도 있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교수님은 캠퍼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리사가 다니는 경영대학 건물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기부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 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죠. 리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열심히 해요. 특히 한국 기업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더군요. 교수님의 말씀에 리사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 그건 제가 할머니 나라의 기업들이 궁금해서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실례지만 어머님께서 한국분이신가요? 네, 어머니가 한국에 입양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15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뿌리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했죠. 그러고 보니 제 동료 교수 중에 한국 전쟁 이후의 해외 입양아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제가 박 교수님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 관심 가져주실 거예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리사와 함께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고궁의 웅장함에 감탄하면서도 자꾸만 김 교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죠. 문득 리사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교수님 진짜 괜찮으시죠? 학교에서도 정말 인기 많으시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괜찮으시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리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김 교수님 이번에 하버드에서도 초청 제안이 왔다던데 거절하셨대요. 한국에서의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경복궁을 돌아보는 내내 리사는 김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수업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처음으로 딸의 수다가 반갑게 느껴졌죠. 일주일간의 짧은 한국 여행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김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죠. 박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다음 달부터 시간을 내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혹시 다시 한국에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귀국 후에도 김 교수님과의 연락은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박 교수님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매일 밤 리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김 교수님 얘기가 자연스레 나왔어요. 엄마, 오늘 교수님이 내 논문 주제 얘기하면서 엄마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승무원으로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한 게 흥미롭다고.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셨어? 응. 그리고 말씀드렸나요? 교수님이 원래 미국에서 박사 과정 중에 약혼까지 하셨다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시다가 결국 한국에 정착하시기로 결심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약혼도 깨지셨다고 해요. 그렇구나. 교수님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저한테 자주 여쭤보세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냐고. 리사,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왜요? 엄마도 궁금했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긴 휴가를 신청했어요. 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적어도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이번에는 2주 동안 계시는 거예요? 와, 엄마 진짜 할머니 찾으시고 싶으신가 봐요. 리사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다른 설렘도 있었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사뭇 달랐어요. 김 교수님께서 공항까지 마중 나와 계셨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리사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어요. 전 친구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두 분이서 천천히 다녀오세요. 김 교수님은 저를 먼저 전통 찻집으로 안내하셨어요. 창밖으로 고즈넉한 한옥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죠. 다음 주에 박 교수님을 뵙기로 했어요. 그 전에 한국의 옛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태어나신 시대의 한국을 차를 마시며 들려주시는 1960년대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생생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그 속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그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그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늘 언젠가는 꼭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죠. 다음 날은 김 교수님과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현대적인 빌딩 숲속의 옛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은 모습,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 한강변의 평화로운 풍경까지. 여기 보이는 63 빌딩이 지어질 때만 해도 이런 고층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봐요. 저렇게 마천루들이 즐비하죠. 한국의 발전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예요. 김 교수님의 설명은 늘 흥미진진했어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거든요. 내일은 박 교수님을 뵙기로 했는데 긴장되시나요? 네, 많이 떨리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날 박 교수님과의 만남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가져간 어머니의 사진을 보시더니 박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사진 혹시 마리아 수녀님과 찍은 건가요? 네? 잘은 모르지만 뒤에 수녀님이 한 분 계시긴 해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마리아 수녀님은 당시 입양아들의 기록을 꼼꼼하게 보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오히려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김 교수님은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가셨어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마음을 좀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타워에 올라내려다본 서울의 불빛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여기가 바로 어머님의 고향이에요. 6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이죠.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는 이런 서울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와서 보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실 건가요? 네, 꼭 찾고 싶어요. 어머니의 뿌리를. 그리고 말을 멈추자 김 교수님이 살며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함께 찾아봐도 될까요? 2주간의 휴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박 교수님은 자료를 더 찾아보시겠다고 하셨고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김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다음에는 언제 오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주 올 것 같아요. 리사가 옆에서 킥킥 웃었어요. 에이, 솔직히 말씀하세요. 교수님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리사, 김 교수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귀국길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뿌리를 찾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연의 시작. 오늘도 저는 김 교수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박 교수님께서 새로운 자료들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다음 달이면 또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3주 동안이요. 리사는 요즘도 장난스럽게 말하곤 해요. 엄마, 이제 인정하세요. 할머니 찾는 것보다 더 설레는 게 생겼다는 걸. 맞아요. 1년 전 그 비행기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특별해질 줄은 몰랐어요. 아시아 노선을 기피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게 되다니. 어머니가 늘 그러셨죠. 소피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단다. 언젠가 내가 내 고향을 찾게 될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뿌리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아시아 노선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다려지니까요. 그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 공감